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3단원을 다 끝내고 8단원으로 넘어왔어.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의 형성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의 이름이 세계의 질이라서 그런지 세계화에 대해서는 1단원부터 여러 번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세계화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는 점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 매일매일 말로만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가라고 어떻게 좀 알려주면 와닿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갖고서 요렇게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내가 친한 형이랑 친한 선배랑 같이 연락을 한 건데, 여기가 바로 이제 얼마 전이야. 8월 31일이야. 그래서 이 형이랑 나 다시 만나자고 했거든. 근데 이 형이 대답이 한국에서 보자 라고 했지. 그래서 이 형이 어딨냐 했더니 영국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영국에 있는 친한 형한테 이 형이 생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축하를 했어? 예전 같으면은 8월 31일이 생일이니까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막 뭐 편지를 쓰던지 정보를 보내던지 해야 됐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냥 그 생일에 맞춰서 이분의 시차만 고려하면은 나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고 답장을 받기도 했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보자, 내가 갑니다 영국, 이런 이야기도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빈말을 하는 건지 진짜 가겠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면은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9월 30일 날 기준으로, 그리고 10월 16일 날 기준으로 영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거든. 영국 가는데 런던 공항까지 12시간, 그리고 영국에서 한국 오는 데는 11시간 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저 카톡을 통해서 내가 갈게, 아니요 제가 갈게요 했던 게 전혀 빈말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국에 있는 사람과도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그 연락을 하고자만 하면은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도 돼. 전화라든지 뭐 영상통화 전부 다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꼽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의존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 의존성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간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가 교과서 188페이지야. 교과서 188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오늘 수업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 자, 여기는 네이버의 그 금융 페이지야. 보게 되면은 네이버의 페이지인데 되게 여기가 네이버인가? 할 만한 것들이 조금 보여. 여기 색깔을 바꿔볼까? 해외 증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뉴스에 뉴욕이나 유럽, 뭐 아시아, 외환, 유럽 이런 글자들이 나와 있고, 이쪽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은 다우, 나스닥 같은, 더 올려볼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나 홍콩 상해 종합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증권 시장에 대한 정보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네이버 창에서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매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종친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 네이버 집에서 직접 금융 쳐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뭔가 외국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게 외국의 일이고 남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최근에 되게 주식 하면은 많이 올랐던 게 전기차 만드는 기업 테슬라, 아니면은 핸드폰 만드는 기업 애플, 이런 데들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푹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 그래서 그냥 뭐 미국의 주식이 오르고 미국의 주식이 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 여기도 이제 한국의 페이지야. 한국의 그냥 그 사이트인데, 여기에도 비슷하게 되게 다양한 나라의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플이야. 애플 주식에 대한 정보가 한국말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무엇보다도 이제 이쪽을 한번 볼래? 이거는 미국 주식이거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뭐지? 개인정보니까 이렇게 일단 가려놓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있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 쓰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지? 한국 사람들이 이 애플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것도 1분 전, 7분 전, 13분 전, 21분 전, 1시간 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애플이라는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샀대. 주식을 샀고 뭐 분석하고, 여기도 이제 분석하고 여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이분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 한국의 주식도 이제 거래가 직접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나라 간의 상호 의존성이나 교류의 확대 때문에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가져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가 간의 교류라든지 상호 의존성,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국제 기구가 이제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 기구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WTO라는 세계 무역 기구라는 기구인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름부터가 트레이드, 무역에 대한 기관이니까 국가 간 무역 분야를 확대하는 데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 무역 장벽을 낮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유무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에 대해서 여기는 권장을 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제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WTO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전반적인 어떤 우리 자유무역 할래? 자유무역 좋아. 한번 해볼래? 어렵다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권하는,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관이 WTO고, 실제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이 자유무역을 위해서 맺는 조약이 있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건데 FTA라는 게 있지. 이건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맺는 일종의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T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너희 나라, 우리 두 나라끼리는 서로 관세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할 때 매기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 최소화하자, 이런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가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전 세계가 다 같이 일종의 FTA를 맺은, 그래서 전 세계가 마치 자유무역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WTO의 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일종의 장애물들을 없애준다거나 자유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WTO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WTO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보다 이제 더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의 설명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경제 용어,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나가버린다고요? 한 번만 들어도 내 머리에서 먼 길 떠나지 않는 경제 번역기, 시사 경제 용어 사전입니다.
지난 25일 홍남기 부총리의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늘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설명하기는 애매한 단어 WTO. 경제 번역기에 돌려보겠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인 WTO는 세계 무역기구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출범한 가트는 전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이었으나 가트 체제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가트 체제 보완과 유지를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출범했고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발효되고 가트를 대체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세계 무역기구인 WTO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뉴스를 장식했는데요.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많은 언론들의 헤드라인 제목. 뭔가 우리의 권리를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내심 불편하고 걱정되셨죠? 그 의미 정확히 짚어볼까요? WTO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란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 사항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더욱 관심을 받게 된 WTO. 한 줄로 요약하자면 WTO는 지구촌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경제 분야의 유행 같은 존재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번역기 임지수였습니다. 역시 영상 이어 붙인 거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았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WTO 이야기 잘 들었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공간적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공간적 분업이라는 거는 어떤 WTO, FTA 이런 것들은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가 추구하는 자유무역기구라든지 세계화 이런 측면이라면은 이번에 이제 이야기할 공간적 분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측면에서 기업은 어떤 식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적응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의 세계화를 활용하는가의 측면에서 알아보는 게 이제 공간적 분업이거든. 그래서 공간적 분업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를 고려해서 기업의 기능을 분리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해볼게.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일종의 절차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영도 필요할 테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영,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연구,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개선한 조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개발,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 오케이 진행시켜 하게 되면은 생산.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안 되겠지. 이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판매를 해야겠지. 그래서 판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은 마케팅.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기업에는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생산 요소를 고려해서 기업의 기능을 분리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보았더니 지우고 내려볼게. 먼저 본사, 기업의 가장 이제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본사일 텐데 이 본사는 그래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기업의 일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본국의 핵심 지역인 대도시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의 본사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서울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원래 기업이 태어난 원래 국가 그 국가의 대규모 큰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위치의 특징은 자본이라든지 우수 인력 결국 본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수 인력 확보에 유리한 지역이 바로 본사가 위치하는 이 핵심 지역, 대도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연구나 개발을 하는 곳은 사실 본사와 그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세계도시 예전에 얘기할 때 그 생산자 서비스업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 높은 학력이나 고급 인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구 및 개발센터도 역시 이런 세계도시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을 해내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밀집한 곳일 테니까. 그 다음에 쾌적한 연구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 스노우벨트, 동북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기후도 좋고 사람이 살기 좋고 좀 여유로운 분위기인 서남부에 또 족친다. 다시 스노우벨트라고 불리는 이제 동북부의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휴양지 느낌이 나고 기후도 온화한 이런 지역 우리가 그래서 썬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양상을 미국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쾌적한 연구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계 선진국의 세계 도시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나 연구 및 개발센터에서는 계속 강조가 된 게 고급 인력. 무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필요한 곳이 본사나 연구 개발센터라면은 생산 공장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한 고안을 한 그런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비를 절감하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재료비 같은 거는 이미 우리 이렇게 물건을 만들 거야 라고 한 이상 크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이제 절감이 하기 쉬운 게 인건비겠지.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위치한다거나 혹은 또 한 가지 형태가 무역장벽을 피하거나 현지시장 공략을 위해서 무역장벽을 피한다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수입하려면 뭐 관세를 40%를 내야 돼. 이런 조건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기업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이것을 40%의 관세를 물고 수출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 아니면은 40%의 관세를 생각을 했을 때 인건비는 조금 비싸지만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이득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제품은 우리가 인건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이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도 생산 공장에 위치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 어떤 유행이 굉장히 빠른 물건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산을 하면은 굉장히 판매가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연구 및 개발센터나 본사에서 결정을 내려. 그 다음에 저기 개발도상국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 그리고 본국에 가져와. 이러면 이제 유행이 끝나버리는 거지. 이런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때? 그런 가장 많은 소비가 나타나는 그 나라에 공장을 세워둔다면은 언제나 지금 이게 유행이래 하면은 여기에 바로 가서 자, 지금부터 이것만 생산하자. 그리고 바로 이제 뭐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판매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공장 위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이어서 이번에는 요 다국적 기업이 시간적인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가 한번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처음부터 그 어떤 기업도 다국적 기업으로 출발하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지. 처음에 이제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다양한 뭐 성공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기업이 확장을 해 나가다가 마침내 이제 그런 다국적 기업, 대기업이 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국내에 있는 하나의 그냥 단일 본사만 가진 여기에 그냥 뭐 본사라고 해봐야 뭐 여기에 연구팀 있고 생산공장 있고 사장님 있고 그냥 작은 기업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좀 잘 돼.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제 본사와 여기 생산공장이 먼저 분리가 돼. 여기에서는 이제 연구와 의사결정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기 위한 대리점들이 이제 곳곳에 설치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를 벗어나지는 못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회사의 물건이 좀 유명해지고 잘 팔리는 거지. 자신감도 생기고 매출도 어느 정도 올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외국으로 진출을 해보자.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에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그럴 여력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 외국에 우리 물건을 한번 판매 정도 해보자. 그래서 3단계가 되면은 여기 이제 드디어 외국으로 진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영업 대리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4단계가 되게 되면은 영업 지점까지 외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공장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 특히 이제 수출량이 증가했겠지. 이런 원인들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까지는 진입을 하질 못했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 그러면 이제 5단계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생산도 딱히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제 외국에서 생산도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해외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공장까지 무역 장벽이 있는 나라에 위치를 하고 이 공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업 지점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런 경제 세계화의 이번에 영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경제 세계화가 되면은 좋은 점 어떤 게 있느냐? 국제 분업이 확산돼. 국제 분업이 확산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유리해.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출을 하는 게 유리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생각들이 종합되면은 결국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장벽이 약해지면은 국제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뭐 규제가 없어진다거나 관세가 낮아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일 텐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국제 거래의 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제품 판매 시장 원래는 어떤 국가, 우리 국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랑 사이가 좋은 몇몇 국가 이런 식으로 이런 데에밖에 물건을 못 팔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물건을 팔 수 있어. 그래서 판매 시장 어때? 그 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때? 원래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삼성폰, LG폰, 뭐 펜텍 이 정도로만 이제 휴대폰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선택권이 더 확대가 됐지. 그래서 상품 선택의 기회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때? 기술과 품질이 향상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플러스 가격은 낮아질 수가 있겠지.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기도 해.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 첫 번째로는 국가 간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측면이야.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저임금으로
생산만 하는 나라는 영영 그냥 생산만 하는 거야. 어떤 나라는 연구 개발만 하면은 그냥 영영 연구 개발만 하는 거고. 그런데 막 그런 물건을 싼 값에 생산하는 나라들도 언제까지 생산을 하고 싶진 않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싶고 그럴 텐데 오히려 너무 이제 각각의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이제 더 이상은 더 발전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계속 똑같은 곳에서만 빙글빙글 쳇바퀴를 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래서 뭔가 선진국이 될 때는 보호무역 막 너네 관세 막 물려 우리나라 물건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생산할 거야. 우리나라도 뭐 배 만들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관세 뭐 50%, 배 수입할 때 관세 100%.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주면서 그게 이제 그 회사의 매출이 되고 이 매출을 다시 연구비에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품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계와의 격차가 좁아지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때가 됐을 때 이제 관세를 내려서 우리도 이제 좀 수입해도 되겠어.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장벽을 없애라고만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그런 발전이 안 된 국가에서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아니면은 새로운 산업 이런 데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옆 외국에 대한 같이 우리 조합이야. 우리는 다 서로 도와줄 거야. 남들은 다 적이야. 그래서 여외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하지. 쟤네 나라한테는 관세 안 매기는데 우리나라 물건은 관세 50% 물려. 그러면은 막 화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자꾸 그러면은 이제 얘네도 여기가 이제 하나의 국가 조합이면 저기에도 우리 국가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럼 너네 물건 안 사. 관세 100% 이런 식으로 서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다국적 기업 종속이 심화된다. 방금 여기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속 그냥 신발만 만드는 거야. 영영 신발만 만들어. 왜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개발도상국은 몇십 년 뒤에는 선진국에서 너네 임금 올리면은 우리 너네 나라에서 신발 안 만들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더 자신의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신발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점점 더 그 기업이 갑이 되고 지역이 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제발 가지만 말아주세요 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종속이 된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분의 약화, 쇠퇴. 나라마다 물론 잘하는 게 있고 그것을 제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 나라에서 약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건 아니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산업 자체가 그 나라에서 의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농업 같은 거. 물론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럼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런 데 이제 기업적인 농업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량 주권 이런 측면에서는 농업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경쟁력이 약하니까 너 없어도 돼. 너네 산업 수입하면 돼. 이런 식으로만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역시 경제 세계화의 악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1시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주요 경제 블록에 대해서 1시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